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오나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사랑채 마루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월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시어머니, 심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그 표정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 못난 것이 3년을 길렀거늘 자식 하나 못 낳고 이제는 집안 폐물까지 훔쳐 달아나려 했단 말이냐. 심씨 부인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일을 입 닫히지 못할까. 내 방에서 나온 이 비녀가 무엇이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가 내 옷장 속에 있었거늘. 심씨 부인이 손에 쥔 옥비녀를 소월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소월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미 시댁 식구들의 눈엔 그녀가 도둑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뒤편 방문이 열리며 남편 이한결이 나타났습니다. 소월은 눈빛에 희망을 담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얼굴엔 망설임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결아, 내가 직접 저 계집을 내쫓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 아비께서 돌아오실 때 큰일이 날 것이다. 심씨 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한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월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월, 미안하오. 어머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소.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떠나시오. 소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없었어도 정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오나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소월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이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거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등불 하나 켜주지 않은 냉혹한 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기 전에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반드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소월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이 집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릴 무렵 소월은 한양 성곽 밖 빈민촌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문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소월은 빈 움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월에겐 이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은전 2냥이 전부였습니다. 소월은 은전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보름,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힘을 내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소월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 소월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막집, 빨래터, 물 깃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같았습니다. 양반집 교수 같은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요. 저리 가시오. 우리 같은 곳에서 일하려거든 그 고운 손부터 망가뜨리고 오시오. 사람들은 소월의 곱고 하얀 손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란 티가 역력했던 것입니다.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곱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까지 돌아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은전을 아껴야 했습니다. 소월은 길가에서 주운 나무 뿌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월의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은전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터에서 한 아낙네가 소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힘들거든 기방에 가보는 게 어떻소? 그 얼굴이면 기생으로 팔려도 좋은 값을 받을 텐데.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아낙네는 허를 찼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움막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또 뭐라 하셨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떠올리며 소월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월은 마지막 남은 은전 몇 푼으로 쌀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말 탄 관리들이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소월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 위에 앉은 한 양반이 소월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양반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품위 있는 청색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소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기 계신 아가씨. 소월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건가요? 양반이 말해서 내려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선친께서 진주 출신 선비 김진사가 아니시오? 소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걸까요? 맞습니다. 어찌 선친을 아십니까? 양반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일이오. 김진사 어르신의 따님이 어찌 이런 곳에. 나는 예조판서 박문수라 하오. 선친과 함께 과거를 보던 벗이었소이다. 박문수는 소월을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김진사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따님이 이런 처지가 되셨다니. 소월은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시집간 일,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지금까지 겪은 고난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씨 가문이라. 혹시 한양 남촌에 사는 이판서 대기요? 그렇습니다. 박문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안은 원래 탐욕이 심하기로 소문난 곳이요. 특히 심씨 부인은 허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나 맡아주시지 않겠소. 아내가 바느질과 자수에 능한 일을 찾고 있었소. 아가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소.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날부터 소월은 박문수의 저택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느질과 자수를 하며 박판서 댁 부녀자들의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움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 주어졌고 하루 세끼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문수의 부인은 소월을 친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소월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고 손이 시리다며 장갑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하나 있는데 멀리 시집을 가서 자주 못 보거든요. 아가씨를 보니 우리 딸 생각이 나네요. 소월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이씨 가문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자신의 방에 돌아온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양 남촌 쪽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이씨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떳떳하게 돌아갈 것이다. 소월은 다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소월의 목표였습니다. 소월은 박문수의 저택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나졌습니다. 특히 꽃과 새를 수놓는 자수는 궁궐에 납품하는 장인 못지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가 소월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제안이 있소. 내가 보기에 아가씨의 재주가 아깝소. 단순히 옷을 짓는 것보다 직접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소? 장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내가 미천을 대주겠소. 한양 종로의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아가씨가 만든 수예품과 옷을 파는 것이요. 분명 잘 될 것이요. 소월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반드시 성공하여 은혜를 갚겠습니다. 박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선친의 따님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대신 아가씨, 언젠가 이씨 가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날이 올 것이오. 그때까지 힘을 기르시오. 보름 뒤 소월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소월방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고 진열대에는 소월이 직접 만든 놀이개, 주머니, 버선, 치마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구경만 해도 된다며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양반댁 마님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진열대의 놀이개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누가 만든 것이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이런 솜씨를 지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럼 주문 제작도 가능하오?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마님은 비단 치마 저고리 한 벌을 주문했습니다. 값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소월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고 보름 뒤 완성품을 마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마님은 완성된 옷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솜씨는 처음 보오. 내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하겠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댁 부인들 사이에서 소월방은 최고의 바느질 가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소월은 바쁘게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월방은 종로에서 가장 성공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소월은 이제 어엿한 장사꾼이 되었고 박문수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았습니다. 박문수는 소월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오. 이제 아가씨는 한양에서 누구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여인이 되었소.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 나리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아가씨 자신의 힘이요.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요. 그날 밤 소월은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씨 가문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 2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마님 한 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씨 판서댁을 아시오? 소월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느질하던 바늘을 내려놓고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집안이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군요. 판서께서 병으로 쓰러지셨고 재산도 많이 잃었다고 하더이다. 소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며느리를 쫓아낸 일 때문에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면서 한을 품었고 그 한이 집안을 무너뜨린다는.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인과응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오, 그 집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데 무당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쫓겨난 며느리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집안이 산다고 말이오. 마님이 돌아간 뒤 소월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씨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때였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가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씨 가문에 대해 들었소? 예, 나리.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씨 부인이 직접 나서서 한양 곳곳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소. 그들 앞에 나설 것이오.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이오? 소월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 말이오? 소월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 무릎 꿇고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 그들이 나타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시녀였습니다. 아, 아가씨, 정말 아가씨이십니까? 시녀는 소월을 보고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소월은 차분하게 바느질을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님께서, 심씨 마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마님께서 큰일이 나셨습니다. 소월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시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 전해드리십시오. 제가 찾아뵐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시녀가 돌아간 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박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리, 저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런데 아가씨, 그냥 가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석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성공한 장사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박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도울 일이 있소. 아가씨가 이씨 가문을 찾아갈 때 나도 함께 가겠소. 예조판서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어 주겠소. 소월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월은 가게로 돌아와 특별한 옷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가문을 방문할 때 입을 옷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자주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술을 놓은 옷이었습니다. 옷의 소매와 기세는 봉황과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봉황은 다시 일어섬을,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의 부활을 상징하는 갑옷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옷을 완성한 소월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석년 전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고귀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 소월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무렵 이씨 가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판서 이공은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집안의 재산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소월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를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대가 끊길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직접 소월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월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년 동안 소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한양 곳곳을 헤맸지만 소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 장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바느질 가게 소월방의 주인이 알고 보니 이씨 가문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가엾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이씨 가문이 보물을 내쫓은 격이로구나. 저주가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월이 신선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했습니다. 소월은 이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소문보다 강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먼저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란 듯 소월을 쳐다보았습니다. 양반집 교수 같은 아가씨가 자신 같은 거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 계시지 마시고요. 소월은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는 참 좋은 분이시구려. 이씨 가문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가씨를 쫓아낸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를 겁니다. 소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어찌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씨 가문에서 일하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억울하게 쫓겨나시던 그날 밤 저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가씨를 변호했다는 이유로요. 소월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저 이렇게 구걸하며 살았지요. 늙어서 일할 곳도 없고. 하지만 오늘 아가씨를 다시 보니 가슴이 후련하구려. 아가씨께서 이렇게 잘 되셨으니 말입니다. 소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구걸하지 마세요. 제 가게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나 심부름 같은 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따뜻한 방과 새끼 밥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변호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소월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소월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소월에게 이 씨 가문의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소월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 그날 밤, 아가씨께서 도둑으로 몰린 그날 밤 말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씨 부인의 조카 딸. 그 아가씨가 옷비녀를 아가씨 방에 몰래 넣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본 것입니다. 소월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계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씨 부인의 조카 딸은 도련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가씨와 혼이 난 뒤였지요. 그래서 아가씨를 내쫓으려 한 것입니다. 소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년 동안의 고난이 모두 한 여자의 질투 때문이었다니. 할머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씨 부인께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쫓겨난 것입니다. 조카 딸을 감싸려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지요. 소월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그 조카 딸이 지금도 이 씨 가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시집 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자주 쓰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아가씨를 모함한 일을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더군요.
아마 아직도 이 씨 가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소월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기장만 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소월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 씨 가문에 들어가 일기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좋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 씨 판서를 문병 가는 척하면 어떻겠소? 그때 아가씨도 함께 가는 것이요. 제 부인의 시녀로 가장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리. 하지만 제 얼굴을 알아볼 텐데요. 그건 걱정 마시오. 성년이 지났고 아가씨는 많이 달라졌소. 게다가 시녀 차림을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오.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내일 오후가 어떻겠소? 내가 미리 이 씨 판서 댁에 문병 가겠다고 전하겠소. 소월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성년 만에 그 집에 다시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가는 복수자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소월은 수수한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시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문수 부인의 가마 옆을 따라 걸으며 소월은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년 전 쫓겨나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아 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대문에도 드러났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박문수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판서 나리. 주인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행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박문수 부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타랑채에는 병든 이판서가 누워 있었고 옆에는 심씨 부인과 한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시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이 판서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판서 어른, 병환이 어떠하십니까? 이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판서 덕분에 조금 나아지고 있소이다. 심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박 판서님, 혹시 저희 며느리를 찾으셨습니까? 부디 도와주십시오. 며느리를 찾지 못하면 저희 집안이 망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씨 부인, 며느리를 쫓아내기 전에 진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심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옥비녀가 그 아이 방에서 나왔으니 증거가 그것뿐입니까?
누군가 모함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어 방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월은 시녀들이 차를 나르는 틈을 타서 안채 쪽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카 딸이 쓰던 방은 안채 끝쪽이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던 소월은 한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먼지가 쌓인 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베개 및 곳곳을 뒤졌지만 일기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 위쪽 선반에 낡은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소월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여자를 내쫓는데 성공했다. 옥비녀를 몰래 그 여자 방에 넣어두었더니 모두 속아 넘어갔다. 이제 한결 오빠는 나의 것이다. 소월은 일기장을 품에 감추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박문수와 심씨 부인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 판서님, 제발 며느리를 찾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심씨 부인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심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심씨 부인은 깜짝 놀라 소월을 쳐다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저는 소월입니다. 성년 전 이 집에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월, 정말 소월이요? 소월은 한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심씨 부인에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도둑인지 확인하십시오. 심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읽어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조카가 이런 짓을. 일기장을 다 읽은 심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한결이 재빨리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어렸습니다. 소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소. 한결은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당신의 결백을 믿지 못했소. 제가 죄인이요.
소월은 한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심씨 부인이 소월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자존심 높던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며느리, 아니, 소월 아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소월은 심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년 전 자신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 여인이 지금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나섰습니다. 심씨 부인,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소월 아가씨에게 입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월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저는 이 집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월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한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소월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씨 가문을 나온 뒤 소월은 박문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년 동안 품었던 한이 풀린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후회는 없으시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그런데 아가씨, 이제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요? 소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월방을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박문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뜻이요. 내가 힘껏 도와드리겠소. 그날 밤 소월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어찌 되었습니까? 소월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기장을 찾은 일, 진실을 밝힌 일, 그리고 이씨 가문과 완전히 인연을 끄는 일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아가씨는 자유입니다. 소월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월방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저희처럼
힘든 여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월과 할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가게,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배움터까지. 소월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종로에 더 큰 건물을 빌렸습니다. 1층은 가게로, 2층은 여인들을 위한 배움터로 만들었습니다. 바느질, 자수, 글쓰기, 셈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 과부들, 쫓겨난 며느리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소월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소월의 말에 여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월은 여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소월은 2층 배움터에서 여인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이 내려가 보니 한 남자가 가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결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한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월, 부디 한 번만 말할 기회를 주시오. 소월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결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한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앞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러왔소. 아니, 용서를 바라지도 않소. 다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고 싶었소. 소월은 아무 말 없이 한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이씨 가문 도련님이라던데. 아내를 억울하게 쫓아내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니. 한결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망했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시오. 재산도 모두 잃었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이유가 없소. 소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구경거리만 되십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시겠소? 소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당신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한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다만,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결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가씨?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결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이별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월방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들의 배움터이자 일터가 되었습니다. 30여 명의 여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배웠습니다. 소월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월 나으리 중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소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전마마라니 왕비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들어간 소월은 중전마마를 아련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월이라 했느냐? 네, 소문을 들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을 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까지 돕는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마.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나라의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니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궁궐 안에도 내가 만든 것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서이다. 궁녀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소월은 영광스럽게도 중전마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궁궐 안의 궁녀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궁궐의 선생이 된 소월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문수가 소월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셨구려. 궁궐의 일까지 맡다니.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나리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아가씨 자신의 힘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들으셨소? 이씨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더이다. 심씨 부인도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때는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명복을 빕니다. 그날 밤 소월은 혼자 가게 2층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쫓겨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씨 가문의 불행한 며느리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늘에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월은 궁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찰 입구에서 승려 한 분이 시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시를 베푸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소월은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시주했습니다. 승려가 고개를 들어 소월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소월 보살님이 아니십니까? 소월도 승려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한결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촉새의 연을 끊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죄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결은 소월을 사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한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소월은 차를 마시며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년 전에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눈빛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평안해 보이는군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빈다고 하셨습니다.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소월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한결도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곳에서 당신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찰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월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걸어가며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라는 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월은 미소 지으며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소월은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소월방은 한양뿐 아니라 전국에 지점을 둔 큰 상회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소월방에서 일하며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궁궐의 자문역으로도 활동하며 나라의 여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법, 여인들에게도 재산권을 주는 법 등이 소월의 건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소월은 새로 지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소월 여학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인들을 위한 학당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직접 축하 글을 보내셨고 박문수도 참석했습니다. 소월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거리에 내던져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익히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박수가 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 박문수가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소월 선생이라 불러야겠구요. 선친께서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소.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모든 것은 아가씨 스스로 이룬 것이오. 박문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편지요. 내 딸이 어려움을 겪거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이제 보니 아가씨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구려. 그래도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소.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소월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비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내가 혼자 힘든 길을 걸어야 했구나. 하지만 아비는 믿는다. 내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졌으니까. 힘들 때는 하늘을 보아라. 아비가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소월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소월은 여학당 마루에 앉아 한양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등불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박물수 나리를 만났고, 할머니를 만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만났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소월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조선 최고의 여성 지도자가 된 전설. 그 전설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